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걸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탑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무드셀러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드셀러가 무슨 뜻인가요? 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무드를 잡는 이런 사람이 네.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오.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노아의 방주. 노아의 할아버지가 네. 무드셀러인데 저도 뭐 성경을 그렇게 깊숙이 네. 읽지는 않지만 노아의 할아버지가 969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와, 그래서 969세요? 제가 한 2007년도 정도 전에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네. 닉네임을 뭘로 할까? 장수 시대에 네. 장수의 아이콘인 무드셀라를 나의 닉네임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장수와 관련된 이슈나 문제를 갖다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 처음 그래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오늘은 무드셀라님으로 이제 호칭을 네. 하는 걸로 네,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꼭 노후 준비가 아니더라도 네. 이 제2의 월급 통장이니 이제 수익 제2의 파이프라인이니 뭐 네. 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현장에서도 좀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실질적으로 네.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뭐 연금 강의나 노후 준비 강의를 가면 또 언론사에서도 그런 행사들 많이 주최하잖아요. 그렇죠. 5, 6년 전만 가도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30대, 40대, 심지어는 20대들도 많이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국민연금 보험료 내고 네. 뭐 내고 나면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않고 또 네. 결혼 자금도 해야 되고 뭐 맞아요. 집 사는데도 보태고 하다면 투자할 돈이 뭐가 있냐라고 찾아보면 퇴직연금 있죠. 근데 옛날에는 퇴직금이라고 해서 회사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건 내일이 아니에요. 뭐 네. 안 보이죠. 인비저블한 에셋이기 때문에 관심을 덜 뒀는데 요즘은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자기 계좌가 분명히 있고 네. 거기 돈이 들어오잖아요. 비저블 보이는 자산이 돼버렸어요. 네. 안 보이던 자산이 보이는 자산으로 되고 이게 내 운영 성과에 따라서 내 퇴직 급여가 나중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젊은이들이 생긴 거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투자 수단들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연금하고 투자가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예, 만나기 시작하고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한 500조를 넘어섰거든요. DB형이라고는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최고 많이 갔을 때는 한 73%까지 맞아요. 갔었어요. 지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0%? 46%까지 떨어졌어요. 아예 역전했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하는 거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DC형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들은 최저 17에서 지금 27%가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퇴직금 집어넣거나 아니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이제 IRP 그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 두 개를 합치면 DB 비중을 앞서게 되는 거죠. DC형과 IRP를 합친 게 54% 그 정도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변화를 보면 퇴직연금 시장이 2005년도 12월 달에 도입되고 2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20년 정도 되면서 한 500조 가까운 적립금을 모았으니까 규모로도 상당히 큰 성장을 한 거지만 이 양적 성장은 질적인 변화를 그래서 우리가 한때 양질 전환의 법칙 이런 네. 거 이야기하는데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질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그럼 은행에서 증권사로 또 그러니까 넘어가는. DB형이라는 게 회사 운영형에서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거가 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임금 체계의 변화랑 관련이 있어요. DB형은 네.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유리한 거예요. 연공서열 방식으로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네. DB형 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임금 피크 도입한 사업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급여가 꺾이기 시작하면 DB형 그대로 두면 퇴직급여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환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연봉제 회사들 늘어나잖아요. 네. 연봉은 어떻게 돼? 올해 성과 좋으면 급여 많이 주죠. 그럼 퇴직금도 늘어나요. 네. DB형은. 근데 올해 조금 내가 힘든데 네. 그럼 성과가 안 좋으면 급여가 줄어들죠. 줄면 퇴직금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럼 급여만 변동되는 게 아니고 퇴직급여가
DB형에서는 같이 변동되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DB형보다는 DC형으로. DC형이 훨씬 더 주라고요. 최근에 이제 또 이슈되는 게 경영성과급 나눠주는 회사들 많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영성과급 많이 주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뭐 많이 받으면 좋죠. 네. 또 세금이 붙잖아요. 그래서 세금 문제들 때문에 이제 경영성과급을 당장에 받는 거 급여 형태로 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퇴직 급여 형태로 받는 게 더 더 세금이 세금을 유리하니까. 절약할 수도 있고 내 네. 노후 준비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영성과급을 퇴직 급여 형태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DC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하겠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그래서 이제 네. DC형 계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인데 그 DB형에서 DC형 전환을 하면서 또 연이어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안 보이던 퇴직금이 눈에 보이는 자산이 됐죠. 스마트폰을 딱 켜고 전철을 타자마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침에 내 퇴직급여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 자기 자산들이 되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보이면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면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DB형은 왜 안 보일까요? DB형은 계산 방식이 다르죠. 회사가 운영하고 운영성과랑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받는 거예요. 네. 운영성과는 근로자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DB형에서는. 맞아요. 예금에 주로. 그러니까 관심이 네. 없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DC형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증시의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들이 늘어나면서 네.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가 은행이나 보험사에 있던 자금들이 증권사로 이제 머니무브하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죠. 증권사에 있던 사람들도 또 투자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는 성향들로 보이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 은행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터닝 포인트가 딱 왔다고 보시는 거죠. 증권사 그렇죠. 이제 쪽에서는. 그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를 이제 그 가운데서 겪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수도 네. 있겠지만 시장으로 보면은 아까 그런 DB형이 저는 퇴직연금 제도 생길 때부터 이 관련된 일을 했지만 DB형 적립금 규모가 50%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전 직장이 없었거든요. 은행이거든요. 그 퇴직연금은 은행의 굉장히 꿀단지 같은 사업이었어요. 이게 50%가 지금은 떨어지는 게 많이 위기 의식을 은행권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트렌드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퇴직금이 내 돈이고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진 근로자들이 이제 DC형 퇴직연금이 확산될수록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이제 신중하게 자산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거는 늘 오를 수만 없다. DC형은 수익을 잘 내면 퇴직금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잘못 운영하게 되면 또 퇴직급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장이 된 것 오늘 같습니다.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직이 좀 잦아진 것도 IRP 자금이 늘어나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이직할 때 우리나라 퇴직급여 관련 법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계좌가 이직을 몇 번 하더라도 그 IRP 계좌에 퇴직금을 다 쌓아놨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제 그 제도를 만든 거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넣었다가 또 바로 빼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 상당히 소득세, 퇴직소득세 내더라도 금액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어차피 투자를 할 거면 세금 적게 내고 투자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IRP 내에서도 이제 펀드도 투자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증권사 같은 데서는 실시간으로 ETF 같은 거 거래들을 IRP 계좌 내에서도 다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거면 굳이 이걸 빼가지고 옮길 이유가 많지 않아진 거죠.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젊은 층들도 알기 시작해서 거기서 ETF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퇴직 계좌를 하나 가지고 은퇴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파이어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디서 투자하는 거예요. 어디 좋은 종목 고르고 제때 투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거기서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을 덜 내느냐. 거기 또 최근에 또 건강보험료도 이슈가 되니까 건보료 같은 것들을 좀 덜 낼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비이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자산의 서식지, 그를 이제 세금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 내는 계좌에서 세금 덜 내고 건강보험료 안 낼 수 있는 계좌면 그쪽으로 좀 옮겨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도 되게 중요하죠. 아, 어디에 투자하는지보다 어디서 투자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 굉장히 와닿네요. 네, 왜냐면 그래서 요새 어떤 종목이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많은데 사실 알고 보다 보면은 IS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IS의 계좌가 막상 없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그렇죠. 예를 들면 같아요. 제가 만난 고객분 중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운이 좋아서 이제 실력이 좋아서인지 모르는데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한 3,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일반 계좌에서는 그거 해외 ETF 국내 상장된 것들을 매매 차익을 다 배당 소득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급할 때 15.4% 세금을 뗄 거고요. 세금 떼고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듬해 5월 달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장이 맞아요. 날라오잖아요. 네. 그럼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게 되고 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이만큼 있었다는 사실을 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또 알려주면 네. 11월 달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에 관련된 안내가 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월급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또 2천만 원 넘어가면 그 추가 금액에 또 건보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직장인도요? 네. 오, 몰랐어요. 그 투자에서 네. 그 부분이 생겨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또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이 이제 비과세 계좌나 절세 계좌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도 덜 낼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심 많이 이 갖죠. 부분을 되게 많이들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죠. 저분 종목이나 뭐 어떤 네. 게 투자하는 걸 하시는 분들 저보다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으실 네, 거니까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으시고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노후 준비에 대한 자료들을 세팅을 할 때는 내가 메인 계좌를 뭘로 만들 거냐. 네.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것 그럼 같아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 사회 초년생들이 이 투자를 노후 준비를 위해서 55세 이후에 받을 연금을 위해서 투자할 때 어떻게 초기에 세팅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처음에는 이제 자기 퇴직급여 제도부터 확인합니다. DC인지 DB인지. 그러니까 네.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 그다음에 DB형 제도인지 DC형 제도인지 네. 그럼 DC형 제도면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운영 자산에 회사는 그 퇴직급여를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넣어주는 돈을 네. 그 법으로는 1년을 일하면 그의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넣어주는지 어떤 회사나 1년에 한 번 넣어주는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매달 나눠서 넣어주는 데도 네. 있거든요. 그 일정을 확인해 보고 그 돈 들어오는 날에 내가 그 돈 들어온 거 가지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상품을 골라야 되는데 상품을 고르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 퇴직급여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회사. 그렇죠. 그걸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는데 네.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어떤 회사는 그걸 뭐 한 회사만 딱 도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요즘 회사들은 업권별로 한두 개씩을 이렇게 복수로 도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내 퇴직급여를 관리해주는 회사는 어딘지 네. 그 회사에 따라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달라지니까 그건 그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 선택할 수 있어요. 은행 분명히 보험.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잊어먹고 있을 건데 네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이 서비스나 상품 같은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회사에서 선택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연금 사업자들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네. 또 회사에서 대부분 복수로 선정한 회사들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옵션들을 줘요. 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네.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혹시 그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때 이제 이전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전을 하시고 그때 이제 DC형에서 DC형을 이전한 거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실물 이전하는 것들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셔 가지고 나한테 맞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고르고 상품을 고르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퇴직급여와 관련돼서는 네.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네.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네.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좌들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랑 좀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만드는 거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는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펀드를 투자하고 싶으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많이 들어오실 그렇죠. 거예요. IRP도 마찬가지로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는 하고 있는데 그 상품들을 잘 고를 때 금융업권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ETF를 실시간으로 뭐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증권사 쪽에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증권사라도 제공하고 있는 상품군들이나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모바일 투자 환경 그런 것들도 다 따져봐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데들을 골라서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습관.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 습관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투자했을 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3회 배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3회 배수? 3, 6,
9, 네. 18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게 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는 한 해 최대 1,800만 원까지 까지. 들어갑니다. 연금저축 IRP 합쳐서. 네. 그리고 세액공제는 1,800만 원 저축했을 때 세액공제를 최고로 많이 받으면 9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렇죠. 9 9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근데 9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연금저축하고 IRP. 아. 연금저축에는 아무리 많이 저축하더라도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네. 줍니다. 그럼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하면 네. 600만 원 이상 저축할 여력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 IRP에 넣어야지 네. 900만 원을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69, 18 정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네네. 세액공제. 그러면 이제 내가 저축 금액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능하면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한 달에 75만 원씩 자동이체하면은 되죠. 25만 원, 50만 원 나눠 가지고 IRP에 25만 원, 연금저축에 50만 원 해서 자동이체로 꾸준히 매달 납입하시면 900만 원 세액공제 딱 한도가 채워지네요. 채워지죠. IRP 25, 연금저축펀드 50만 원. 그렇죠. 25, 네. 50을 잘 이해하시면 네. 되는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또 젊은 친구들이나 직장인들 분들 중에 그만큼 또 저축 여력이 많이 없어요. 안 되는 분들도 네. 많으시죠. 그게 언제 그거 다 채우냐 그러고 네. 그거 채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계좌를 만드시고 자기가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네. 자동이체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럼 제가 만약에 50만 원이 월 50만 원 여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연금저축펀드에만 50을 넣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IRP랑 같이 그건 넣는 게 선택입니다. 나아요? 연금저축펀드와 IRP 차이점은 그럼 조금 네. 아셔야 되는데 네. 연금저축펀드는 이제 펀드라고 붙어 있죠. 네. 투자 상품만 가능합니다. 네. 근데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투자 상품까지 다 가능하고요. 네. IRP는 퇴직연금이잖아요. 개인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네. 퇴직연금에 규제가 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70%. 70%.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나는 어느 게 더 낫겠다라는 것들을 선택하시고 뭐 그냥 50만 원씩 연금저축에 자동이체를 쭉 하시면 1년에 600 정도가 네. 되니까 세액공제는 다 받으실 네. 수 있으죠. 그러니까 네. 세액공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투자 대상 상품군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라는 그 고민을 하실 때는 그럼 반반씩 나눠 놓지. 뭐 아니면은 뭐 나는 IRP가 더 좋아. 원리금 네. 보장 다 주시니까 그거는 자기 선택에 아. 따라 달라지는 부분. ISA는 어떻게 하나요? 특히나 이제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들은 노후 준비 먼 미래 너무 미래예요. 보통 네. 20년 산 사람한테 40년 뒤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네. 너무 멀어서 잘 감이 안 오고 실질적으로 또 노후 준비에 앞서서 해야 될 이벤트들이 꽤 많죠. 많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내 집 마련, 뭐 전세 출산도 자금 해야 마련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노후 준비가 그렇게 실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어떤 종잣돈 마련, 목돈 마련이 필요하죠. 네. 그럴 때는 ISA 계좌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ISA 계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 3년이고요. 1년에 2천만 원 네. 해서 최대 1억 원이 들어갑니다. 5년까지. 예. 그러면 거기 뭐가 달라지는데 거기서는 펀드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증권사의 중개형 ISA 같은 거를 가입하면 개별 주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들이 있잖아요. 네. 수익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서민형에 해당되는 지금은 400만 400만 원 원. 비과세. 네. 되고 초과금은 9.9% 분리과세 해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덜 내는 계좌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뭐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없는 분도 많으시면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네. 어떻게든 그 계좌를 키워나간다라는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 되죠. 네. 그래서 목적 자금 마련용으로는 이것만 한 게 없다. 그래서 우선 이거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고 뭐 ETF 투자도 여기도 하시고 펀드 투자도 여기서 하실 수 있으니까 개별 종목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네. 하셔서 이제 자산 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썼더니 모아놓은 돈들을 내가 이걸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ISA 계좌는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환매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세제 네. 혜택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만기 환급금 받는 거. 이 돈을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다 일부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럼 무슨 혜택이 있냐 그러면 이게 만기자금 이체 금액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세액 공제를 오. 해줘요. 아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네, 원이랬잖아요. 900만 원. 최대 플러스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한도가 이제 얼마나 되냐면 이체한 금액의 10% 10%. 그러니까 한도는 300만 원. 아, 맥스 300만 원까지. 그러면 이제 1200만 3천만 원 정도를 넣으면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노후 자금을 모으시고 싶으신 분은 약간의 풍차 돌리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3년에 3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연금저축 계좌에 옮기는 것들을 반복을 계속하면 하면은 네. 이제 세액공제도 900, 900, 1200, 900, 900, 1200 이런 식으로 아, 하면서 노후 자금들을
거기서 널려갈 정말 수.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네요. 왜냐하면 노후에 생활비 어디서 꺼내 써야 되잖아요. 어디서 돈 넣어놓고 꺼내 쓸 거냐라는 네. 숙제가 있죠. 그때 저는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사람들은 적립하는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적립은 투자의 절반입니다. 나머지는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봉우리 꼭대기 올라가면 네. 거기 몇 분이나 머물러 있어요? 많던데 라면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가 그뭐 밤늦게까지 있진 않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모으는 게 반이면 모은 돈을 가지고 빼서 쓰면서 노후 생활하는 게 반입니다. 항상 모으는 것만 정상까지 가는 것만 생각을 그러면 하는 것 같아요. 이 모으면서 빼서 쓰는 시기에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좌를 뭘로 할 거냐. 모으는 시기에는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것들을 활용하지만 이제 인출하는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기본적인 세율은 5.5에서 3.3% 정도 되잖아요. 네. 운용수익하고 세액공제 받은 그렇죠. 돈에 대해서. 그렇게 빼서 쓰면 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또 건강보험료도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노후에 나의 모계좌를 어떤 걸로 가져갈 거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노후의 주거래 목표죠. 통장, 얘네 통장도 요즘 안 보시는 분 많지만 나의 주거래 계좌, 내가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데 이거를 적립하는 시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출하거나 노후 생활을 하는 시기에도 이걸 계속 가져가는 계좌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거기 돈이 많이 쌓여 있어야지 계속 빼서 쓰고 네. 운영하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뭐 한 900만 원 저축하라 이러면은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돈들을 세금 덜 내고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쪽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부담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투자하시고 관리하시고 나중에 연금 받으시고 생활비 쓰시고 하는 그저 생애 자산 관리 계좌로서의 연금저축과 IRP를 생각하시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네. 어딘가 돈은 놔둬야 된다고 그렇죠. 사실 돈이 하면 여기저기 있거든요. 이 그래서 통장에도 있고 저 통장에도 있고. 돈의 목적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나의 평생 동안 가져갈 노후자금 계좌인데 가급적이면 세금 덜 내고 건보료 부담 없는데 쪽에서 난 하겠다. 라고 하면 많은 쪽에서 이렇게 흘러오죠. 물을 이렇게 흘리면 낮은 쪽으로 흐르듯이 그렇죠. 부담이 절한 쪽에서 옮겨놓고 거기서 관리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ISA도 사실 그 가입하는 순간부터 한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놔도 한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돈을 저축을 안 해도 한도가 생기고 그게 이연이 될 수 1년에 2천만 원인데 네. 예를 들어 올해 계좌를 계속 올해 연말까지 2천만 원 넣을 수 있는 거고 내년에 또 2천만 원 넣을 수 있는 거고 만약 올해 1천만 원밖에 안 넣었다면 내년에 3천만 원 넣을 수 그렇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이 자산의 서식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자산의 서식지 이거 정말 잘 중요해요. 관리를 하셔라. 네. 그래서 똑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 덜 내는 부담이 덜한 쪽을 찾아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만 해도 예전에 이제 네. 연금저축 한참 이제 사회초년생 때 연금저축 만들어라 뭐 해라 한 달에 뭐 그때는 뭐 25만 원씩 넣어라 막 이런 게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집 살 때 결혼 자금 만들 때 이럴 때 영끌 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다 깨게 되는데 맞아요. 안 깨는 게 나은 거죠. 깨는 이야기 하시니까 또 네.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에서는 연금에 가입하는 거를 율리시스 약정을 한다 그래요. 이 뭔 말이에요? 율리시스가 누구지? 그러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네. 트로이 목마 네. 이야기 하시죠. 트로이 목마의 전쟁의 승리를 이끈 장군이 이제 일리아드 그리고 율리시스라고 네. 하거든요. 그 분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나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쓴 게 이제 일리아드 이야기입니다.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율리시스가 배를 타고 선원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사이렌이라는 요정을 만납니다. 네, 사이렌. 우리 앰뷸런스에 있는 네. 사이렌. 삐요삐요. 네. 삐요삐요.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네. 이 노래를 들은 사람이 다 홀려버려요. 근데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서 죽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율리시스 장군, 오디세우스 장군은 이 노래는 듣고 싶잖아요. 네. 근데 죽기는 싫죠. 그래서 이제 선원들한테 일단 두 가지 명령을 내려. 일단 너네 귀는 다 밀랍으로 막아버려라. 못 듣게. 그리고 나는 귀는 열어놓을 테니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돛대에다가 나를 유혹을 이기게끔 하는 게 돛대에다가 꽁꽁 묶는 거예요. 네. 그 귀는 열어놓는. 그래서 그 협곡을 지나면서 사이렌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세상 살면 올해 많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연금이란 계좌는 먼 미래에 있는 계좌이기 네.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고 싶은 욕구들이 되게 생겨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면 율리시스 약정을 하라는 거예요. 묶어놔라. 그러니까 깨기 힘든 계좌에다가 들어가야 돼요. 연금이라는 상품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구조를 보면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 예를 들어 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의무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찾을 수 있는 방법.
60세 이전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민을 가거나 네. 사망하거나. 그거 외에는 기다렸다가 6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찾기 힘들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직장 다니는 동안에 뭐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라는 것들을 네. 하기는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조건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그렇죠.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자체가 안 되고요. DC형도 법률로 정해진 거에 한해서만. 네. 그래서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직할 때는 55세 이전에는 퇴직금 받은 거 다 IRP 계좌 의무이체가 있게끔. 네. 그래서 좀 불편하고 어렵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넣었다가 중간에 찾는 거 55세 이전에 찾으면 세제 혜택을 다 돌려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한 번은 더 생각해 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그런 율리시스 약정을 잘 활용을 해서 내 노후 자금들을 키워나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장기 저축하는 거가 서툴다. 어렵고 서툴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강제저축 장치, 율리시스 약정들을 활용해서 나의 노후 자금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네.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율리시스 이렇게 묶을 때 그냥은 잘 안 묶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근을 줍니다. 그게 세제 혜택이에요. 그래서 저축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감면해주고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나의 노후 자금 계정들을 잘 관리해 나가시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회 초년생들 자산의 서식지 정말 중요하고 이 율리시스 약정 내 마음에 새기도록. 자, 그렇다면 3, 40대 이제 저 같은 분들, 네, 이 중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쵸. 사실 이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때는 노후 준비를 뭔가 좀 다른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20, 30대, 20대, 30대 초반에는 대부분 사람들 나중에 여유되면 노후 준비하지. 맞아요. 3, 40대가 되면 이제는 해야 되는데 여유가 안 돼요. 안 돼요.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여유가 될 때 저축을 한다라는 거는 거짓말 같아요. 여유는 잘 안 생겨요. 평생 안 생길 것 같아요. 잘 안 생겨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퇴직급여 계좌를 활용하는 거는 기본적이고요. 네. 이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같은 거를 반드시 만들어서 이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 네. 예를 들어 제가 계산을 한번 좀 해봤는데 네. 이 40대 초반에 네. 900만 원씩 네. 꾸준하게 그러니까 한 달에 75만 원씩 네, 저축을 하는 거죠. 꾸준하게 저축해서 연평균 5% 정도 수익을 내서 적립을 하게 되면 60세가 됐을 때 20년 정도 했을 20년. 때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자금이 생깁니다. 2억 5천에서 3억 그 정도. 연평균 수익률. 5%의 5% 하면 한 3억 정도 네, 생길 네. 거고요. 그다음 조금 수익률이 낮으면 그보다 좀 적게 생기겠죠. 네. 수익률이 좀 더 훨씬 많이 네. 늘어날 거고요. 근데 내가 퇴직금이 있고 이 정도 돈이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죠. 네. 근데 문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900만 원을 예시로 들기는 했지만 그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기 여력이 되는 만큼 사실 연봉도 오르잖아요. 여력이 되는 만큼 일단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는 만큼 일단 만들어라. 그리고 개문 발차란 말 들어보셨어요? 개가 10개자 네. 문을 열어놓고 차를 네. 출발시키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시작하는 거는 어려워요. 일단 시작하고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조금씩 저축 금액 내려가고 말씀하셨듯이 소득 늘어나면 저축 금액 좀 늘어나고 누가 그러다 save more tomorrow 나중에 내일은, 조금 더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저축하는 거 그런 습관을 만들고 일단은 40대가 됐으면 노후 자금 계정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세제 혜택 받는 계정을 만들어 놓고 뭐 여력에 따라서 저축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적립을 할 수 있는 것들 시작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그거만 지키셔도 되고. 이 사실 연 5%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지금 뭐 그래도 S&P가 연 10%인데. 뭐 꾸준히 샀을 때 그런데 S&P도 보통 보면은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분은 그렇게 수익을 내는데 그렇죠.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또 네. 까먹고 그러니까 네네.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퇴직연금이나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 전문가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처음에는 투자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목표 수익률 정기예금 정도 수익률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요. 그러면 만족한다는 분들은 그거 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만족 못하죠. 만족 못하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위험 자산에 어느 정도 자금을 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당신이 이때까지 투자해온 경험이 있거나 충분하거나
역량이 되거나 네. 시간이 충분하냐. 그러면 그렇지. 셋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대부분 사람 경험이 많지 않거나 경험이 많더라도 일이 바빠가지고 투자 뭐 종목 분석할 네. 시간도 없는 경우들도 많고 꼭 또 주가 오르기 전에는 또 출장문 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나를 대신해서 투자할 수 있는 뭔가 비이크를 수단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저는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게 그런 분들한테는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드려요. TDF. 타겟 데이트 펀드는 자기가 은퇴할 시점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해 주는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주식의 비중이 한 80% 정도 가다가 네. 은퇴 시점이 되면은 한 주식 비중을 40% 이하로 알아서 떨어뜨려 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집어넣고 가면 내가 자산 관리에 대한 큰 신경 쓰지 않고 네.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just keep buying. 돈 들어오면 계속 그거 사는 거예요. 사면 알아서 자산 배분들은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이 높고 나이가 들어갔을 때는 주식 비중이 낮냐? 네. 이걸 질문을 하면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대부분 타겟 데이트 펀드가 이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직장인들 20대 직장인들 입장에서 그 직장인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자, 자산 계정에 현금 조금 있을 거고 조금 있죠. 예금 네. 조금 있을 거고 거의 없죠. 네. 부동산은 전세 보증금 네. 정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반대편 또 부채 계정이 또 네. 있을 거고 그럼 자산이라는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산이라는 거는 한자로서 보면 재물 자자에다가 생산할 산자를 이렇게 네. 써요. 뭔가를 재물을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보면 이걸 미래에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거 직장인 입장에서는 뭘까요? 자기 자신이 그렇죠. 소득을 가져다 내 주잖아요. 몸값을 높여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인적 자산,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네. 인적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식 가치 평가할 때 미래에 나오는 배당금의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네. 배당 할인 모형으로 계산하잖아요. 채권 가격 계산할 때도 미래의 채권 이자 그렇죠.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하잖아요. 할인하죠. 네. 부동산 수익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미래 임대료 수익을 현재 가치로 네. 할인하죠. 그럼 내 몸값은 미래.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 가치를 키우는 방법은 인적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소득을 자기 개발해서 소득을 네. 키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일하는 기간을 늘려야 돼요. 세 번째는 할인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인적 자산에 투자를 해서 자기 역량을 키워서 자산의 가치를 키워야 되는 게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는 거, 소득이라는 것들만 한번 떼서 볼게요. 현금 흐름 있죠. 네. 픽스돼 있죠 거의. 물론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 올라가지. 그 소득이 네, 조금 네, 올라가긴 하지만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인컴, 픽스드 인컴을 재무용으로 번역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네. 인적 자산의 가치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공무원 분들은 국채. 성격을 맞네요. 예. 가지고 있고 저같이 네.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채? 회사채 중에 금융채의 성격을 네, 좀 네, 많이 네. 가질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20, 30대에는 대부분이죠. 그러면 나머지 금융자산은 작은데 네. 그럼 대부분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채권이면 나머지 자산은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죠. 약간 위험하게 네. 투자해도 안전자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받쳐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인적 자산의 가치는 그렇죠. 줄어들죠. 네, 네. 그러면 자산 관리는 결국은 줄어드는 인적 자산을 금융 자산이나 실물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적 자산, 그러니까 채권의 성격을 갖는 자산들이 줄어드니 이 금융 자산 계정에서 채권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나가서 높여나가는. 균형 감각 있게 맞춰가죠. 네, 그럼 네. 다시 말하면 채권의 비중이 높아간다는 말은 주식의 비중을 줄인다는 줄이고. 말이죠. 그럼 네. 처음에 주식 비중을 높게 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떨어뜨려 나가는 이 글라이드 패스 같은 네. 곡선들이 나온 거, 그거를 TDF. 만들어놓은 거, 네. 상품으로 구현해 놓은 것들이 TDF.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는 그 생애 주기 펀드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네, 라이프 네. 사이클 펀드. 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생애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 자기 인적 자산의 가치랑 금융 자산의 가치를 이제 섞어서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복잡하고 싫어, 귀찮아, 뭐 종목 아는 것도 귀찮고 시간도 없고 하면은 이 타겟 데이트 펀드로. 저는 그런 네. 펀드를 하루 그러니까 저스키판 꾸준하게 계속 네. 그거를 사서 자산을 키워놓으면 안에서 자산 배분과 주식 비중의 조정을 알아서 해주니까 그 퇴직금 관리하거나 연금 관리할 때는
이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ETF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ETF를 여러 개 분산해 놓으면 결국 타겟 데이트 펀드 안에 있는 자산 배분랑 비슷해져요. 맞습니다. 근데 이 타겟 데이트 펀드가 수수료 보수가 ETF보다는 좀 비싸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수수료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네. 보는데 그러면 이제 ETF를 자전 거래를 할 때 그 샀다 팔다 샀다 팔다 매도 할 때? 가격이랑 매수 네. 가격의 스프레드 차나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수수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 네. 보면 그 거래를 너무 자주 하지 않고 꾸준하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속 근데 이제 편하게 하는 또 방법. 이런 것도 설명하면 또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그래도 또 우리 또 손맛이라는 게 손맛. 한국인들 좋아하는 손맛.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코어 세트라이트 전략 같은 거를 설명해줘요. 그건 뭐예요? 핵심가 네. 위성인데 아. 핵심은 타겟 데이트 네. 펀드 같은 데다가 한 60-70% 정도를 70%. 60-70을 넣고 네. 나머지를 이렇게. ETF로 네.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면서 네. 이제 가져가는 인공위성처럼. 것은, 예. 네. 그러면 이제 코어에서는 지켜주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좀 추가 수익을 내거나 네. 뭐 가끔 손실이 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좀 운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들은 네. 뭘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시고 가능하면은 제가 이게 타겟 데이트 펀드나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거를 그 자산 운용은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하는 사람한테 조금 맡겨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네. 분야에서 내 인적 자산의 가치를 네. 높여가서 그 계좌로 유입되는 돈의 양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최고죠. 그게 네. 그게 이제 연금 관리에서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유입되는 유입되는 자금을 돈을. 늘리는 거.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 그렇다고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네. 말은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그 시중에 나오면 저스트 킵바잉이라는 책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자산 관리에 좀 더 많이 관심을 둬야 되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이 있어요. 네. 투자해서 100% 수익이 나면 얼마를 버는 거죠? 10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200만 원이 되겠죠. 1억이 있는 네. 사람이 10% 수익 나면 1000만 원을 벌죠. 그렇죠. 이게 수익률이라는 네. 거는 자산의 규모랑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이 있는 자산 규모가 작은 사람이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거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 초기 투자. 꾸준하게 매집을 해서 자산 규모를 키우는데 그때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수익률 관리가 그때 훨씬 더 시작돼요. 중요해지는 시기가 네. 온다. 그래서 내가 자산을 운용해서 나오는 한 해 나오는 수익이 한 해 저축해서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많아지는 시기. 네. 그때는 자산 관리에 집중을 네.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시기죠. 오케이. 그 전에는 이제 알겠습니다. 매집을 하되 네. 꾸준하게 뭐 TDF나 이런 나 대신 전문가가 운용해주는 상품에다가 꾸준히 넣으면서 자산을 키워나가는데 좀 집중해야 되는 꾸준하게 매수하는 것들 고민을 한번. 그러게요. 네. 40대 초반이신 분들은 일단은 세제 계좌, 절세 계좌에 연 900만 원. 솔직히 네. 30대, 20대라고 달라지는 거 40대랑 달라지는 건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다급해졌다. 아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왜 그거를 다급해졌다. 깼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계좌를 깼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어땠을까? 그걸 네, 계속 그거를 가져갔더라면 가져갔더라면 음. 납입을 그냥 중지시키더라도 계속 가져갔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딱 요맘때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이거 강의할 때도 많이 하는 네. 이야기인데 후회라는 감정이 있어요. 네. 후회는 과거를 향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행동,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후회. 근데 반대의 감정이 불안이라는 감정. 그게 반대예요? 불안은 미래를 향해 있어. 아 방향이 다르구나. 향해 있는 방향이. 노후를 후회하진 않죠. 아직. 그렇죠. 노후에 대해서 불안하죠. 근데 과거에 저축 안 했던 거를 후회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을 후회하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불안하면서 현재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제와 정확히 하시는 같은 말씀이시죠? 오늘 같은 내일이 됩니다. 그러면 네. 미래의 불안함을 없애려면 뭘 해야 돼요? 오늘 액션을 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은 바꿔놓지 않습니다. 미래를.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액션을. 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유럽 쪽에서 보면 비리당의 당나귀라는 비유를 써요. 이게 그건 뭐냐면 뭐예요? 네. 당나귀가 있는데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건초 한 덤이랑 물 한 통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거 먹고 편히 쉬고 내일 또 일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가서 봤더니 당나귀가 굶어 죽었어요. 왜요? 물도 먹고 건초도 먹으면 배부르게 할 수 네. 있는데 당나귀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먼저 먹는 게 나을까? 건초를 먼저 먹는 네. 게 나을까? 그리고 안 먹어. 그래서 굶어 죽는 일이 생겨요. 말이 돼요, 그게? 그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랑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아, 선택을 못 하는 거구나. 선택을 안 하고 가는. 이게 나는 혹시 불이당의 당나귀는 아닌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러네요. 필요 있죠. 그래서 맞아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그 사이에 있는 게 현재의 난데 나는 미래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자녀들이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또 뭘 해줘야 하느냐 저축을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데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뭐 40대, 네. 50대 이거 고민이죠. 자녀들 네. 뭐 이렇게 자녀한테 계좌도 만들어지고 사전 증여도 네. 하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네. 이분들이 이제 50대가 돼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쯤 되면 네.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본대요. 아빠 엄마는 노후 준비 잘 돼 있어? 아, 나한테 손 벌리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건 아니고 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편 배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부모님은 노후 준비 잘 돼 있냐? 어머. 그런 걸 진짜 물어본대요? 그 직장인들 그 미팅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필수 질문 항목 중에 하나래요. 아, 너희 부모님. 왜냐하면 지금 20대, 30대들은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하나 잘 기르자. 그때 세대거든요. 그러면 뭐 외동일 가능성들 많아야 둘 정도 되는 네. 가능성들이죠. 결혼하면 둘이 결혼하면 4명을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나 결혼 상대방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들의 40대, 50대의 삶이 어떨 거라는 거는 그렇죠. 눈에 보이죠. 이 말 다시 이야기하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노후 준비나 배우자의 노후, 부부의 노후 준비를 잘 해놓는 게 오히려 자녀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음, 라는 뭐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들 건데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 나올 거고 퇴직금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개인연금으로 어느 정도 준비해서 내 생활비는 요 정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 있죠. 그러네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계좌가 화수분인 줄 알아요. 맞아요. 계속 돈이 나온 줄 알아요. 그 카드 회사에서 주는 줄 맞아요. 카드만 알아요. 있으면. 엉카 네. 그런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그 돈에 대한 고민들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들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하면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네요. 그거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금기시하니까. 맞아요. 근데 자녀들도 부모님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아요. 오, 그 부모님의 노후가 자신의 미래랑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가족끼리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요맘때쯤 이제 은퇴를 생각을 하잖아요. 40대도 아직 뭐 한참 일할 나이긴 하지만 너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은퇴가. 예. 그러면 아까 이렇게 연 900만 원씩 5%로 20년 모으면은 이제 2.5억에서 3억이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내가 미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지를 계산할 때 이게 뭐 4%율, 뭐 3%, 3.5%율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수식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지 뭔가 리즈너블한 거예요? 일시금 얼마가 있어야 되냐? 네, 그 얘기입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목돈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하지 않아요. 생활비는 월 단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바꿔봐야 돼요. 직장인이 이번 달 월급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근데 은퇴가 두려운 이유는 그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때문에 두려움이죠. 네. 그럼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요. 월급이 계속 나오게끔 네. 만들어놔요. 그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오게끔 네. 만드는 거지 목돈을 준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곡간에 집어넣는 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거기서 생활비를 꺼냈어요. 곡간이 먼저 빌까요? 내가 먼저 줄까요? 고간이 그건 알 수 없죠. 저는 고간이 먼저 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려움이에요. 곡간이 먼저 비면 어떡하지?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70대 중반 80대가 가면 곡간에 돈이 있는데도 그게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잘 못 꺼냈어요. 자산관리 모드가 자린고비 모드. 자린고비는 잘 생각해 보세요. 굴비가 없어서 못 먹나요? 없어질까봐 못 먹나요? 없어질. 사람들은 목돈이 있으면 이거를 잘 꺼내서 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거를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곡간 형태가 아니고 돈이 우물처럼 퍼졌으면 또 나오는 구조가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목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이 질문보다는 매달 생활비로 얼마씩 나오게끔 내가 구조화 시켜놨냐 자동 소득 장치
이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또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고 어디서 얼마 나오고 해서 매달 일정한 금액들이 나오게끔 되고 그게 내가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에 적정한가 그걸 고민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좀- 목돈을 뭐 월배당 ETF나 이런 데 넣어놓으면 예. 어쨌든 월에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그렇죠. 될 거잖아요. 예.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거죠. 그건 이제 내 생활비 규모를 네, 네. 한 점 생각해봐야 되죠. 그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네. 질문을 해보면 저한테도 물어봐요. 노후 생활비 얼마나 있어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 되게 네, 금방 좀 물어보잖아요. 네. 당신 생활비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정답이 있는 문제가 네,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좀 하죠.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이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국 평균은 보면 부부가 적정한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97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300만 원 좀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300만 월 300. 서울에서 사는 경우에는 한 337만 원 정도. 네. 근데 뭐 300에서 337만 원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네.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 첫 번째 반응은 그렇게나 많이 반대편 반응은 그거 가지고 전 두 번째 같은. 그게 사람마다 아, 이게 상당히 차이가 크군요. 그렇죠. 사람마다 네. 원하는 그 왜냐하면 수준이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니까. 다르고 원하는 희망하는 노후 생활의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교조적으로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생활비 규모는 자기가 한번 써보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안 하세요. 그래서 다음- 노후 준비의 절반은 제가 보기에는 나한테 필요한 생활비 규모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 직접 펜을 예. 들어서 하고 계산을. 그것만큼 이제 그 필요한 자금이 나오면 매달 필요한 자금이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매달 나오는 소득이 그만큼 되느냐. 네. 뭐 국민연금 본인 거, 배우자 거, 그다음에 퇴직연금 활용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게 만약에 모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자란 돈이 5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으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까 월배당 ETF 네. 거기서 나온 돈이 그만큼 나와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필요한 자금들을 계산을 하고 준비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야지 네. 막연하게 그냥 그렇죠. 아, 모든 너무 사람에게 어려워요. 네. 다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정답들을 가지고 네. 자기한테 맞게 설계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들을 가지시. 근데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주변에서 5, 60대 분들 이제 정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은퇴하신 분들도 의외로 이런 월 캐시플로어 지금이라도 이 ISA 같은 데 가입해도 되나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들이 이제 봉양의 의무가 있고 뭐 내가 은퇴를 하면은 뭐 퇴직금 국민연금 좀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나머지는 자식들이 용돈 좀 주겠지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조금 더 뭔가 투자 쪽으로 이들의 마인드도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투자네. 노후에 진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자산 관리에 대한 개념들은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 뭐 네. ISA 계좌를 만들어야 되나요? 뭐 연금저축 계좌는 어떻게 하나요? 그 말을 한다는 질문을 하시는 분의 마음속에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게 있어요. 네. 필요하니까 물어보는데 근데 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이거 하려면 저게 걸리고 저거 하려면 네. 이게 걸리는데 근데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새로 뭔가 저축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 6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동입니다. 여기 두는 것보다 여기 두는 게 더 나으면 옮기는 거죠. 네. 그때 이제 가입 조건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메인 계좌. 그렇죠. 메인 네. 계좌. 그리고 자산의 서식지 개념으로 네. 내가 지금 자산을 적립하고 모으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모아둔 자산을 어디에 둘 거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ISA 계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많이 들어가면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5년에 그다음에 1억. 장기 저축 펀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노후에 65세 이상에 가입하는 것들 그런 상품도 있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있죠. 그런데 잘 고민해 보시면 연금저축 IRP 계좌는 한 해 많이 나야 1,800만 넣고요. 거기다가 ISA 만기자금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집어넣을 수 네. 있고 주택 다운사이징 하면은 그 차액의 1억까지 들어가요. 잘 들어보시면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거고 ISA 계좌도 한 해 2천만 원씩 해서 많이 넣어야 1억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뭔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60대, 70대가 돼서 준비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조금 준비해서 그 그렇죠. 계좌를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건지에 네.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면 좋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뭐 아직까지 안 했다 그러더라도 자산을 이제 옮겨와서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들은 필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제 쳐다보시면 됩니다. 실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분은 진짜 노후 준비를 이렇게까지 잘해놨구나 약간 감탄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네. 물론 있죠. 제가 네. 만난 분 중에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제도가 2001년도에 연금저축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아직 네. 20여 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것 전에 이제 구개인연금이라고 네, 해서 네. 이제 1994년도 7월달에 도입된 게 네. 있는데 이제 2000년도에 도입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소득공제였죠. 한 해에 240만 원까지 저축하면 소득공제해줬어요. 240만 원, 그 다음에 300만 원, 네. 그 다음에 4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요즘은 ISA까지 포함하면 3년에 한 번은 1200까지 되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는데 자기는 20년 동안 그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매년 맞춰보신 거예요. 그건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좌를 보니까 그거를 자기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가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내 정보 조회하는 거에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뗄 수 있는 조항이 얼마나 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이때까지 여태껏 받았는데 그 서류를 쭉 보면 이제 그때부터 그것도 역시 내 눈에 보여야 한도를 그러니까 그분은 목표가 그건 거예요. 이거를 매년 난 채워야 노후 돼. 준비를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그냥 어떻게든 국가가 정해준 세액공제 한도만큼이라도 소득공제 한도만큼이라도 채우겠다.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일단 자동이체를 설정을 해두시고요. 그럼 자동이 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소득이 없으면 안 빠져나가는 달도 있잖아요. 그럼 연말 12월 달 되면 부족한 금액을 어디서든지 가져가지고 메꿔가지고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든 메워보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그거를 메워오려고 했더니 그게 상당한 규모가 돼서 노후자금이 되더라.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세액공제만큼은 내가 반드시 그분한테는 이런 게 노후자금이 얼마가 필요해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 지금 할 수 그게 있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네. 있는 걸 하겠다. 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어떻게든 다른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좀 더 두고 그렇게 해왔던 결과가 뒤로 가서는 이제 그 적립금 규모로 쌓여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분 보면서 야 저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게요.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5, 60대 이런 분들은 제일 또 걱정되는 게 세금이잖아요.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월배당 ETF를 하더라도 그게 다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니 뭔가 그런 거를 좀 딱 그 마지노선에 맞춰가지고 안 낼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네.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게 네. 베스트예요. 아까 ISA 연금저축 IRP를 그냥 그걸로 활용을 해서 네. 거기서 투자하시고 하시면 그 고민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 판을 잘 깔아야 됩니다. 서식지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토양이 좋은 데서 투자를 해야지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누수가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거 그걸 만드는 것들이 기본이고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한도를 넘어가 가지고 내가 다른 돈이 더 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할 수 거지만 없이 내야지 뭐. 그렇지만 네. 그것도 안 채우고 딴 데서 하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게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 학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근데 뭐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참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예, 그래도 뭐 해야 되냐?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계속 자기 자신한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옛날에 3년고개 혹시 이야기하세요? 3년고개 그 뭐 호랑이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할머니가 네. 길을 가다가 고갯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네. 근데 옆에 있던 분이 이 고개에서 넘어진 분은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대. 집에 와서 이제 손자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손자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할머니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겼는데 왜 그렇게 통곡을 하시냐. 야 임마 할머니가 죽겠다는데 네가 그게 무슨 기쁜 일이냐 그랬더니 손자가 할머니 3년쯤 돼갈 때 거기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맞네요. 네. 그럼 영생을 약속하는 동안 네,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자극을 주면 또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라는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하듯이 사람들은 원래 안 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하게끔 만들려면 계속적인 주변의 자극, 시스템적인 것들 아니면 강제 저축 장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미국의 401k가 그렇게 잘 된 거는 강제 저축에 그렇죠. 된 것 때문 아닌가요? 네. 그것도 일단 거기 넣게끔 만들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막 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안 하는 게 디폴트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 그것도 계속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하기 힘드니까 이런 장치들 아까 율리시스 약정을 네.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 혹시 최근에 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뭐 ETF도 굉장히 다양한 뭐 거버드 쿨이니 뭐 타겟 거버드 쿨이니 그러니까 조금 주목해서 연금에 이런 상품을 투자하면은 좀 유리하다.
괜찮다, 뭐 좀 좋겠다 이런 좀 아이디어가 있는 상품들 소개해 주실 저는 수 뭐 있을까요? 그냥 잘 모르시면은 타겟 데이트 펀드 꾸준히 사라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처음에는 지수형 펀드들을 ETF 대표 같은 지수형. 것들 네. 꾸준하게 사시는 것들이 네. 좋은 방법이다. 네. 근데 테마형 펀드 ETF 하지 말라는 아기는 아니지만 그걸 너무 자주 거래를 하게끔 네. 되고 변동성이 크니까 이겨내기가 쉽지는 네.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투자 리듬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일단 기본은 그렇게 하시고 네.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됐고 역량이 어느 정도 쌓였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좀 해보실. 무드셀러님은 그 한국 대 미국이나 이런 지역의 비중을 어떻게 두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세요? 퇴직연금 계좌가 네. 이제 내가 직장을 옮기면서 했던 IRP 퇴직연금 넣어놓은 데가 있고 네. 지금 현재 DC형 퇴직연금 계좌가 네. 있잖아요. 네. 다 TDF예요. 아, 다 TDF예요? 그리고 다른 뭐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ETF 투자를 좀 하고 하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해둔 이유가 뭐냐면 저 이 시간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종목을 분석하거나 이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걸 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와, 오늘 제일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금 관리는 그렇게 네. 하고 물론 뭐 개별적으로 뭐 일반 계좌에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조금씩 사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보면은 그냥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이쪽 게 좋을 수 있지만 꾸준하게 수익률 나는 것들이 성과가 예, 괜찮죠? 그렇죠. 예를 들면 꾸준하게 연 5% 내는 사람이 네. 20% 마이너스 10, 20 마이너스 10을 반복하는 사람보다는 장기 성과가 복리 효과로 인해서 성과가 훨씬 더 그죠. 좋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도 복리 효과로 가면은 더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뭐냐? 내가 5% 내고 있는데 20%낸 친구가 와서 자랑을 한다. 부러워요, 그러면. 그럼 이제 네. 그때 포트폴리오를 자꾸 바꾸려고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걸 좀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평정심. 네. 투자 전문가도 TDF 하신답니다. 진짜 나의 능력을 너무 믿으면 아니, 안 저는 되고. 이제 투자 전문가라고 하면 너무 뭐 아니, 그렇고 연금 전문가. 연금을 네,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가장 좋은 방법들은 타겟 데이트 펀드를 잘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ETF나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면 조금씩 가감할 수는 있지만 네, 네. 너무 잦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힘들어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와,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20, 30대, 40대, 50대 전 생애 주기에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연금을 바라보면 좋을지 뭐 이런 얘기들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와이스트릿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요것만큼은 좀 생각해봐라, 조심해라, 이런 거 한마디 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네. 방송을 하면서 이런저런 또 어줍지 않은 조언 같은 것들 많이 한 것 네.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적극적인 액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하시고 너무 고민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내가 정한 룰이 있으면 계속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시면 어느 틈엔가 나중에 노후를 앞두고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행복한 해피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드셀라님,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